2019년 9월의 서울 강남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급 수입차들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테헤란로 인근의 작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은 성공을 꿈꾸다 좌절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새벽 4시경 강남구 대치동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인이 순찰 중 구석진 곳에 세워진 검은색 SUV 한 대를 발견했는데 차 안에서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이 차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운전석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이미 식어버린 연탄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성은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일 후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비극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정밀 조사하던 강남경찰서 강력팀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남성은 정말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록들이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IT 스타트업 사무실에서 박민호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8배 나이의 꿈을 좇아 회사를 세웠지만 시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운영 자금이 바닥나면서 박민호는 점점 깊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과도 연락이 뜸해졌고 유일한 혈육인 동생 박수진에게조차 자신의 처지를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민호가 최근 들어 묘하게 밝아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그가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고 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박민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곧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며 희망적인 말을 했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만났다는 여자는 간호사 출신으로 자신을 극진히 돌봐주고 있으며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동료들은 힘든 시기를 겪던 박민호가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 같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행복의 끝에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새벽 4시경 야간 순찰을 돌던 관리인 이강수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차장 가장 구석진 곳, 환기구 근처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시동이 꺼진 채 세워져 있었고 차량 유리창 안쪽에는 부연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음소리가 차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강수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차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운전석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고개를 옆으로 떨군 상태로 축 늘어져 있었고 뒷좌석 바닥에는 이미 식어버린 연탄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남성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남성을 급히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그의 상태는 이미 위중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료진은 밤새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나 남성은 3일 후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전문의는 사인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론지었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 안에서 연탄 가스를 마셨을 경우 폐 깊숙한 곳까지 그 흐름과 일산화탄소가 침투하기 마련인데 이 남성의 폐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역시 치사량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위장 내용물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남성이 차 안에서 연기를 마시기 전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강남경찰서 강력팀은 처음에는 전형적인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절망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면밀히 살피던 수사팀의 눈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구심을 자아낸 것은 남성의 운전석 위치였습니다. 남성의 신장은 178cm로 제법 큰 편이었는데 운전석 시트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앞쪽으로 바짝 당겨져 있었습니다. 남성의 긴 다리는 운전대 아래 좁은 공간에 억지로 끼워진 듯 뒤틀려 있었고, 이는 마치 누군가 체구가 작은 인물이 남성을 운전석으로 옮겨 앉힌 뒤 자신의 체격에 맞춰 의자 위치를 조절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였던 현장이었지만 베테랑 감식반의 정밀 조사는 숨겨진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운전석 시트 바닥과 등받이가 맞닿는 깊숙한 틈새에서 미세한 보라색 섬유 조각 하나가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차량 문틈, 고무 패킹 사이에서도 동일한 색상의 실보라기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남성이 입고 있던 회색 정장 재킷과는 전혀 다른 재질로 외부인의 개입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수사팀은 남성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박민호, 38살의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고시원을 전전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갑자기 밝아진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의식이 없는 박민호를 차 안으로 옮기고 연탄을 피운 뒤 현장을 빠져나갔을 가능성, 고요했던 지하 주차장은 그렇게 서서히 예기치 못한 강력 사건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에서 강력 범죄 수사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들과 박민호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고 수사팀은 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머물던 고시원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원래 방세도 제때 못 내서 쩔쩔매던 사람이었는데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더니 밀린 방세를 한꺼번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이라며 아주 대단한 여자를 만났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라면서 마치 새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라는 관리인의 말은 수사팀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박민호의 주변을 탐문하던 중 그가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거액 지원을 받기로 했다며 희망적으로 빚쟁이들을 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민호가 지혜라고 부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교차하며 수사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박민호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투자금 회수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민호는 최근까지도 투자자들과의 미팅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잦았고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우울증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인근 약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박민호는 2달 전부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꾸준히 구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요즘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더 강한 약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가족들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박민호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박수진의 증언에 따르면 오빠는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 가족들과 연락을 거의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오빠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힘든 모습을 가족에게 보이기 싫어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2달 전인데 그때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라는 박수진의 말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도주 시도 실패였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박민호가 빚을 갚지 않고 어딘가로 잠적하려 했던 것은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고시원 방에는 큰 여행 가방이 준비되어 있었고 여권도 최근에 재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해외로 도피하려다 마음을 바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수사팀은 한 가지 결정적인 의문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박민호의 휴대폰에 남아있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박민호가 누군가와 나눈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당신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박민호의 불안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여성으로 추정되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 내가 왜 그래요? 보험은 우리 둘 다를 위한 거라니까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라는 대답이 이어졌고 박민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사팀은 박민호가 최근 만났다는 여성 지혜를 찾기 위해 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박민호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한 여성과 함께 대치동 지하 주차장 인근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사건 현장이 된 바로 그 주차장을 무려 20차례 넘게 방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범행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듯 주차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정확한 인상차기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팀이 박민호와 함께 목격된 여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카페와 식당을 수소문한 결과 몇몇 목격자들이 흥미로운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한 카페 직원은 그 남자분은 항상 여자분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었어요. 여자분이 뭔가 서류 같은 걸 보여주면 남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인하곤 했죠.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남자분 표정이 항상 피곤해 보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여자분은 항상 남자분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비타민이나 영양제 같은 걸 직접 챙겨주고 물도 따라주고요. 헌신적인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수사팀은 박민호의 고시원 방을 정밀 수색했고 그곳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서 발견된 작은 약병에는 라벨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지만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강력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박민호가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 수면제보다 훨씬 강한 처방약이었고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의료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이 정도 농도의 약물을 복용하면 수십 분 내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며 외부 자극에도 거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박민호의 위장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이 바로 이 약물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팀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박민호에게 이 약물을 먹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박민호는 왜 그날 밤 지하 주차장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여성 지혜는 누구일까요? 수사팀은 박민호가 천사라고 믿었던 여인, 단 석 달 만에 그의 곁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여성의 실체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박민호가 만났다는 여성 지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금융거래 내역과 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민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단 석 달 사이에 총 11개의 사망보험이 집중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험료 총액은 무직 상태나 다름없었던 박민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윤지혜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총 보험금 규모는 무려 8억 원이 넘었고 여행자 보험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강남경찰서 강력팀 강민수 형사는 보험 가입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1개의 보험은 모두 서로 다른 보험사에 분산되어 가입되어 있었고 한 곳에 몰아서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각 보험사의 계약 담당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같은 담당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일부러 지점을 옮겨 다니며 계약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사팀은 각 보험사의 계약 서류를 확보하여 대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박민호의 친필 서명이 있었지만 정작 사망 시 혜택을 받게 될 수익자란에는 예외 없이 윤지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계약을 진행했던 한 설계사의 증언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보통은 고객이 직접 상담을 주도하는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윤지혜라는 여자가 미리 상품을 다 골라왔고 박민호 씨는 옆에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특히 여성은 만약에 사고 시 수익자가 반드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약혼 여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계약 과정에서 남자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윤지혜라는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윤지혜라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인물은 4년 전 교통사고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즉, 박민호의 옆에 있던 여성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의 명의를 훔쳐 쓰고 있던 유령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있는 사람 곁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민수 형사는 윤지혜의 사망 기록을 재확인했습니다. 진짜 윤지혜는 4년 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유족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연고 없는 사망자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도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전문적인 신분 세탁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박민호의 최근 동선을 더욱 세밀하게 추적했습니다. CCTV 분석팀이 수백 시간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민호와 윤지혜로 추정되는 여성이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대치동 지하 주차장을 무려 23차례나 방문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주차장의 구석진 곳, CCTV 사각지대가 많은 환기구, 인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차를 세우고 바로 나가기 마련인데 이들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주차장 내부를 천천히 걸어 다니며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범행 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보험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윤지혜라는 이름으로 박민호 몰래 추가로 가입된 여행자 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험은 박민호가 직접 서명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동의를 통해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 기간은 사건 발생 당일을 포함한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행 전날 밤 누군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여행자 보험의 기간을 이틀 연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결과 전화를 건 사람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남편이 출장 일정이 길어져서 보험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며 매우 침착한 목소리로 요청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기간 연장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민호의 죽음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그 계획은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윤지혜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은 여성의 진짜 얼굴을 찾기 위해 전국적인 수배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천사처럼 믿었던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경찰은 이제 가짜 신분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유령의 진짜 정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수사팀은 윤지혜라는 가짜 신분 뒤에 숨은 여성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머물던 고시원 인근의 작은 여인숙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인숙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박민호는 한 달 전부터 윤지혜라는 여성과 함께 며칠씩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은 아주 차분하고 말수가 적었어요.
매일 아침 박민호 씨를 위해 약을 챙기고 영양제를 먹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들 헌신적인 약혼녀라고 생각했죠.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숙 주인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머물던 방에서는 항상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여인숙 방을 정밀 감식했고 장판 밑과 벽지 틈새에서 미세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소형 주사기 캡과 특정 성분의 약물이 묻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박민호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박민호가 최근 구매했던 차량의 등록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SUV는 박민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구매 과정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윤지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의 증언에 따르면 여자분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차종 선택부터 가격 협상까지 전부 그 여자가 했고 박민호 씨는 그냥 서명만 했습니다. 특이했던 건 여자가 차량 내부 공간을 유난히 꼼꼼하게 확인하더군요. 특히 뒷좌석 바닥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계속 물어봤습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미 범행을 구상하면서 연탄을 놓을 공간을 염두에 두고 차량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윤지혜가 사용했던 가짜 신분증의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불법 신분 세탁 브로커들을 탐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인근에서 활동하던 한 브로커가 의미심장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단순히 위조 신분증을 사는 게 아니라 연고가 없으면서도 사망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의 정보를 직접 골라왔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대신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윤지혜라는 이름도 그렇게 선택된 것이었습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그 여성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다른 신분을 구매해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브로커의 진술을 토대로 여성이 과거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가짜 신분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중소도시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여성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그녀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그녀의 외모가 목격자들이 진술한 윤지혜의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윤지혜도 아닌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이에서도 베테랑으로 통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세상에 없을 천사처럼 다정했고 의사들도 그녀의 실력을 신뢰했습니다. 특히 약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관리하던 환자들의 개인정보 일부가 함께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병원 기록에 남아있던 미세한 지문 조각 하나와 그녀가 이력서에 제출했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정밀 대조 작업을 거친 결과 마침내 여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최은영이었습니다. 충남 지역 출신으로 일찍이 고향을 떠나 전국을 돌며 의료 관련 직종을 전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신분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나는 상대의 결핍에 맞춰 매번 새로운 인격과 신분으로 탈바꿈하는 연극을 이어온 것입니다. 최은영의 진짜 고향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거짓말에 능숙했으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불행을 조작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딴 이후부터는 주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 주민의 증언입니다. 은영이는 참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구석이 있었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도 어린 나이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보험금, 수령 절차를 차분히 밟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뒤로 마을을 떠나 소식이 끊겼는데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도시에서 아주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잘 살고 있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도 오래 가지 못했다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했습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최은영의 행적을 추적하며 그녀가 지나온 길마다 묘하게 닮아 있는 사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 사건에서 발견된 보라색 섬유 조각과 세심하게 조절된 운전석 시트의 위치. 이 모든 것은 최은영이라는 여자가 설계한 거대한 비극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일종의 기록으로 남기는 기괴한 습성이 있었는데, 이는 그녀가 완벽한 범죄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가짜 신분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최은영이라는 실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박민호 사건 이후 또 다른 신분으로 갈아타기 위해 잠시 몸을 숨긴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강남 인근의 고급 호텔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최은영이라는 유령의 꼬리가 드디어 수사팀의 손끝에 걸려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은영이라는 실체를 확인한 수사팀은 그녀가 박민호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 내역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험업계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교묘히 이용한 그녀의 수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박민호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장 상품은 모두 11개였고 그가 한 달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만 해도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사업 실패로 빚에 쪼들리던 박민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지만 이 모든 계약은 박민호가 최은영을 만난 지 석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팀은 각 보험사의 계약 서류를 확보하여 대조 작업을 벌였고 모든 서류에는 박민호의 친필 서명이 있었지만 정작 사망 시 혜택을 받게 될 수익자란에는 예외 없이 윤지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4년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 수십억 원의 권리를 가진 수령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보험사 특별조사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면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주 영리했습니다. 한 곳에 몰아서 가입하지 않고 여러 회사를 돌며 금액을 나누어 가입하는 분산 수법을 썼죠. 또한 남자를 대동해 본인이 직접 서명하게 함으로써 의심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웃으며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 서류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예고하는 계약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경찰은 최은영이 왜 굳이 죽은 사람의 신분을 고집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본명인 최은영으로 청구를 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윤지혜의 신분을 이용한다면 거액을 손에 쥐고 다시 신분을 갈아치운 뒤 사라지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윤지혜라는 이름은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회용 열쇠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최은영은 박민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민호에게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속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며 보험 가입을 종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박민호에게 그녀의 제안은 달콤한 희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박민호의 오랜 친구의 증언입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고 하더군요. 상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여자라고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과 인감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사랑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친구로서 제대로 확인해보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됩니다. 라는 증언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진짜 경악한 것은 최은영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면서였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서와 보험사를 상대로 유사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민호 사건과 무서울 정도로 닮아 있는 두 건의 과거 사건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록은 2015년 초겨울 부산의 한 한적한 해안가 도로에서 발견된 차량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30 중반의 남성이 홀로 남겨져 있었고, 현장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지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해운대경찰서 퇴직 형사의 증언입니다. 당시에는 연고도 없는 남자가 낡은 차 안에서 마지막 선택을 한 흔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죠. 남자는 평소에 연기를 무척 싫어해서 담배도 안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이 가득했죠. 인력도 없어서 사건은 서둘러 종결됐지만 나중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 남자의 약혼녀라며 수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낸 신분증 이름이 윤지혜는 아니었지만 사진 속 얼굴은 이번 사건의 최은영과 매우 흡사했습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년 뒤인 2017년 대구 외곽 인근 공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초반의 독신 남성이었고 그 역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이번 사건들과 동일한 종류의 연탄이 놓여 있었고 수익자가 낯선 여성으로 지정된 여러 개의 보험, 상품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대구 사건의 유족 증언입니다. 형은 평소에 아주 꼼꼼하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형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어떤 간호사 출신 여자와 결혼할 거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형의 건강 관리를 해준다며 매일 영양제와 음료수를 챙겨줬다고 하더군요. 형이 떠난 뒤에 그 여자를 찾으려 했지만 이름도 가짜였고 주소지도 유령 건물이었습니다. 결국 보험금은 그 여자가 다 챙겨서 사라졌고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세 건의 공통점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은 모두 연고가 없거나 가족과 소원한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직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출연인은 모두 연인 관계를 주장하는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셋째, 모든 현장에서 운전석 시트가 피해자의 체격에 맞지 않게 앞쪽으로 당겨져 있었습니다. 넷째, 피해자들의 혈액에서는 공통적으로 최은영이 간호조무사 시절 손쉽게 다룰 수 있었던 특정 수면, 유도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섯째, 모든 피해자의 사체에서 저항은이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은 연기를 마시기 전에 이미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최은영은 지난 4년간 전국의 외로운 남성들을 사냥감으로 삼아 신분을 갈아치우며 거액을 축적해온 연쇄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성들의 결핍을 파고들어 천사의 미소로 접근한 뒤 그들의 명의로 보험이라는 덫을 놓고 차가운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새 사건의 증거물들을 한데 모아 최은영의 범행 패턴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박민호 사건 현장의 차량 시트 틈새에서 발견된 보라색 섬유 조각이 과거 부산과 대구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이세 증거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녀가 현재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 일대의 고급 호텔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최은영이라는 유령의 꼬리가 드디어 수사팀의 손끝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박민호 사건 현장의 차량 내부 시트 틈새에서 발견된 미세한 보라색 섬유 조각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작은 실밥치는 최은영이 남긴 유일한 물리적 흔적이자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이 섬유는 일반적인 기성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가공을 거친 최고급 캐시미어 소재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단 한 곳의 백화점에서만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었던 고가의 코트 소재였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백화점의 판매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들을 급파했습니다. 최은영이 자신의 본명으로 물건을 샀을 가능성은 희박했기에 수사팀은 최근 1년간의 모든 판매 전표를 이잡듯 뒤졌습니다. 형사들은 수천 장에 달하는 전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했고
마침내 의미 있는 기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한 여성이 윤지혜라는 이름으로 해당 코트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백화점 매장 직원의 증언입니다. 그 손님은 아주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망설임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셨죠. 얼굴을 가리듯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아주 상냥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포장하는 동안 자꾸만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서류 준비가 다 되었는지를 묻더군요. 쇼핑을 하는 사람 치고는 대화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차가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이 코트의 존재는 최은영이 박민호 사건 현장에 직접 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남자를 좁은 운전석으로 옮기고 의자 위치를 조절하는 긴박한 과정에서 그녀의 코트 끝부분이 시트 조절 장치 틈새에 끼어 뜯겨 나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최은영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동시에 그녀가 남겼을지 모를 다른 흔적들을 추적했습니다. 수사팀은 최은영이 박민호 사건 이후 어딘가에 증거를 숨겨두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녀가 자주 이용했던 강남역 인근 코인 락커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성격이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계획들을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남역 지하 코인 락커에서 고급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긴 이른바 사냥 기록이었습니다. 가방을 처음 발견한 형사의 증언입니다. 보통 범인들은 증거를 없애기 마련인데 이 가방은 마치 그녀의 업무 일지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함께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녀가 이 위험한 물건들을 파괴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다음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압수한 노트북을 포렌식 분석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타깃 리스트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명의 남성 이름과 나이, 재산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관계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호의 이름 옆에는 완료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고 과거 부산과 대구 피해자들의 이름도 동일하게 완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다음 목표로 설정된 60대 자산가 남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진행 중이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파일 안에는 각 남성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 7년 됨, 당뇨병으로 인슐린 투여 중, 약물 반응 빠를 것으로 예상됨 같은 소름 끼치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최은영에게 사람은 감정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하고 수확해야 할 자산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파일 안에는 각 보험사별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과 심사관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요령, 그리고 상황별 눈물 연기 지침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족처럼 슬픔을 표현할 것, 장례식장에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함께 울 것, 보험금 청구는 최소 2주 이후에 진행할 것 같은 냉혹한 매뉴얼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은영은 박민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장례식장을 찾아가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박민호의 동생 박수진의 증언입니다. 그 여자는 오빠 장례식장에서 저보다 더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빠를 정말 사랑했다며 자책하고 자신이 더 잘 챙겼어야 했다며 눈물을 쏟더군요. 저희는 그때 그 여자가 오빠의 진짜 연인인 줄 알고 위로까지 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방 안에는 이미 보험금 청구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각 보험사에 연락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 뻔뻔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라는 증언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은영이 박민호의 보험금 일부를 받은 직후의 행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그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그녀는 박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수입 고급 차를 현금으로 구매했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제주도로 호화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다음 타깃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라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제주도 호텔 직원의 증언입니다. 그 커플은 아주 다정해 보였습니다. 여자분이 남자분을 극진히 대접하고 비싼 와인을 주문하며 축배를 들더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분의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 같았달까요?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최은영의 노트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부산 사건 피해자의 장례식, 대구 사건 피해자의 장례식, 그리고 박민호의 장례식까지. 그녀는 매번 검은 상복을 입고 유족들 사이에서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사진들을 보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는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대한 자부심이자 경찰을 속였다는 우월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최은영이 현재 접근 중인 다음 목표 인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녀를 체포하기 위한 긴급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타깃 리스트에 있던 60대 자산가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최근 아파트 재개발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그의 집 주변을 감시한 결과 놀랍게도 최은영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간병인으로 위장하여 이미 그의 곁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박민호 사건 이후 또 다른 가짜 신분으로 갈아탄 상태였고 동네 주민들에게는 지극한 효심을 가진 간병인으로 자신을 속이며 노인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최은영이 노인의 명의로 또 다른 보험을 설계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서류들을 확인했고 그녀가 다음 범행을 실행하기 전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의 집 주변에 잠복하며 최은영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천사의 얼굴을 한 채 노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이미 노인의 인감도장과 위조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은영에게 사람의 생명이란 그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체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초구의 낡은 주택가, 깊은 밤이었습니다. 수사팀은 60대 자산가, 노인의 집 주변에 보이지 않는 포위망을 쳤습니다. 최은영이 노인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건네는 결정적인 순간, 경찰은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최은영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에게 누구냐며 화를 냈지만 그녀의 가방에서 박민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재질의 보라색 캐시미어 코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코트의 끝부분은 무언가에 걸려 날카롭게 뜯겨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토록 인자하던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무표정이 드러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은영을 긴급 체포했고 그녀가 지니고 있던 가방에서는 노인의 인감도장과 이미 설계가 끝난 보험, 가입 신청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검찰은 최은영이 지난 4년간 최소 3명의 남성을 상대로 총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연쇄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습니다. 박민호의 동생 박수진은 증인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 여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오빠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까지 모두 앗아갔습니다.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최은영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내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재판장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범행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은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경제적 가치로도 환산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최은영이 보험금을 받은 직후 외제차를 구매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던 사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던
파렴치한 행위들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최은영의 뒷모습은 평범한 여성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가 지나온 길에는 3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유족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와 이름 없이 사라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이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탐욕이 인간을 얼마나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겨야 할 이야기는 아직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록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기록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